지하 1000m, 숨이 막힐 만큼 뜨거운 광산 속이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낯선 젊은이들이 곡괭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장비도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터지는 폭발음, 쏟아지는 석탄 더미, 그 속에서도 그들은 매일 묵묵히 한치의 흔들림 없이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들은 포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보낼 몇 푼의 월급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그들은 지하의 어둠 속에서 눈부신 빛을 캐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오늘, 그때의 청년들이 흘린 땀방울은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는 기술이 되고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기술을 가르쳤던 그 시절, 이제는 그 독일이 대한민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하 1000m. 그곳에서 인간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균 석 달이었죠. 탄가루가 목구멍을 긁어내리고 섭씨 40도의 습도 90%. 폭발음이 귀청을 찢는 이 지옥 같은 갱도를 독일 광부들도 버티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1963년 12월 제 앞에 코리아에서 온 133명의 작은 청년들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죠. 일주일이면 도망가겠군. 하지만 그날부터 제 모든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처드 크라우스입니다. 루르탄광의 현장 감독관이었죠. 20년 경력의 수백 명의 노동자를 관리했습니다. 제 눈은 정확했습니다. 누가 버티고 누가 도망칠지 일주일이면 판단이 섰죠. 그래서 그날 쾰른 공항에 도착한 낡은 항공기에서 내린 그 청년들을 봤을 때도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안 되겠군. 서류를 훑었습니다. 코리아. 지도에서도 잘 안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평균 키 165cm. 몸무게 60kg도 안 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낡은 코트에 헐거운 신발. 눈빛엔 피로와 두려움이 가득했죠.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팀은 한 달도 못 버티겠어.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광부를 태운 케이지가 천천히 지하 100m, 200m, 500m, 1000m. 점점 지하로 내려갈수록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비틀거렸죠. 독일 광부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것들 봐라. 벌써 주저앉겠는걸? 저도 속으론 동의했습니다.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둡고 숨이 막혔죠. 곡괭이질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치면 됩니다. 각도가 중요합니다. 힘만 쓰면 안 됩니까? 통역사가 설명했지만 청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견뎌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발파 작업이었죠. 예정된 폭발이었지만 진동은 강렬했습니다. 천장의 지지대가 흔들렸고 돌덩이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독일 광부들도 순간 긴장했죠. 그런데 한국 청년 하나가 옆 동료를 확 밀쳐냈습니다. 본능적이었습니다. 돌덩이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괜찮나? 청년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은 이상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밀쳐낸 동료를 확인하고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 자기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했군. 작업이 끝났습니다. 모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죠. 독일 광부들은 곧장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은 달랐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안 하고 식당 한쪽에 모여 앉았습니다. 뭐 하나 싶어 지켜봤습니다. 낡은 독일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돌아가며 읽고 있었죠. 단케. 고맙습니다. 발음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한 명이 틀리면 다른 이가 고쳐주고 또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썼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냉정하게 적어 내려갔죠. 한국인 노동자 133명, 첫 훈련 완료.
체력 미달 다수. 적응 기간 필요. 그런데 펜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상한 문장을 적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뭔가 있다. 규율이 남다르다. 저도 모르게 쓴 문장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숙소 불빛이 보였죠.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미치겠는데 공부를 하다니. 미련하군.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던 눈빛. 동료를 먼저 구한 본능. 지친 몸으로도 책을 펼친 악착 같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움직이는 거지? 이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뭔가 있었죠. 조국이라는 이름의 무언가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여름이 왔습니다. 지하 1000m는 지옥으로 변했죠. 갱도 온도가 4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습도는 100%에 가까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독일 광부들이 하나둘 병가를 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도 이해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청년들은 달랐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았죠.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 133명이 모두 섰습니다. 저는 출근 명부를 확인하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98%. 나머지 2%는 다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가가 아니었죠. 동료가 말했습니다. 크라우스, 저 통계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3번 확인했어. 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도대체 저들은 기계인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알았죠.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 창밖을 봤죠. 숙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전화부스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한국 청년 하나가 수화기를 붙잡고 울고 있었죠.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밥도 잘 먹고. 다음 달엔 꼭 더 보낼게요. 동생 학비 걱정 마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밝게 말하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청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닦았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짧은 통화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견디는 건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조국을 향한 책임이었죠. 그 무게가 이들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왔습니다. 독일 광부들은 술집으로 향했죠. 당연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옥에서 일했으니 보상받을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청년들은 우체국 앞에 긴 줄을 섰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따라갔죠. 송금 창구 앞에서 청년들이 하나씩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내는지 봤습니다. 월급의 70%, 어떤 이는 80%를 송금했죠. 자기 앞으로 남긴 건 고작 몇 마르크. 그걸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한 청년이 송금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번졌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돈을 다 보내고 왜 저렇게 웃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들에게 월급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맥주를 마시며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일하나? 동료가 웃었죠. 당연히 돈 벌려고 하지. 그게 아니면 뭐가 있어? 저는 한국 청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들은 다르네. 저들은 나라를 위해 일해. 동료가 코웃음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대착오적이야.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시대착오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시대착오가 저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 동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순 없었죠. 다만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다는 걸. 어느 날 갱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지대가 무너지며 한 독일 광부가 깔렸죠. 무거운 철골이었습니다.
3명이 들어야 움직일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독일 광부들이 달려들었지만 끄떡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청년 셋이 달려왔습니다. 말없이 철골을 잡았죠. 하나, 둘, 셋. 구령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만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철골이 들렸고 독일 광부가 빠져나왔죠. 구조된 독일 광부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국 청년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생명 앞에선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팀워크는 배운 게 아니었죠. 타고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었죠.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그게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뭐라 적어야 할까요? 한국 광부들, 출근율 98% 유지. 생산성 우수. 그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숙소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죠. 새벽 1시였는데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어를 외우고 기술을 익히고 내일을 준비하겠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석탄을 캐는 게 아니야. 나라의 미래를 캐고 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본 노동자들과 이들은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독일 광부들은 생계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은 조국을 위해 일했죠. 그 차이가 이들을 불가능 속에서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7년 파독 광부 사업이 공식 종료됐죠. 저는 그때 본사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고 경제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 경제성장 보고서를 정리하다 이상한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광부들의 총 송금액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억 마르크. 그게 전부 본국으로 보내졌으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돈이 한국의 국가부채 상환에 직접 기여했다는 기록. 저는 손이 떨렸죠. 지하 1000m의 땀이. 나라를 살렸군. 중얼거렸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보고서를 내밀었죠. 이 숫자들 봐. 저 청년들이 캔 건 석탄이 아니었어. 조국의 미래였어. 동료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죠. 그는 그들의 땀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한국이란 이름은 가끔 뉴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공장 화재, 조선소 사고, 정치 혼란. 독일 언론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역시 개발도상국은 안 돼. 너무 빨리 달리려다 넘어지는 거야. 저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그들의 꿈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1990년대 초였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죠. 독일 산업 박람회 소식이었습니다. 화면에 낯선 로고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저는 와인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 저게 한국 기업인가?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독일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죠. 화면엔 깔끔한 양복을 입은 한국 기업인들이 나왔습니다. 독일 바이어들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알던 그 나라가 맞나? 중얼거렸죠. 30년 전 낡은 코트를 입고 쾰른 공항에 내렸던 청년들. 지하 1000m에서 탄가루를 뒤집어 쓰던 그들. 그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방위산업기술 자문으로 일하고 있었죠. 어느 날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크라우스 박사, 한국 출장 준비해주세요. 한국?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일로 갑니까? 물었죠.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을 배우러 갑니다. 그쪽 미사일 추적 시스템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배우러 간다고? 독일이 한국에게?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새벽이 떠오르고 있었죠. 30년 전 광산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김동수. 동료를 구하고 떨리던 그 청년. 새벽마다 독일어 책을 펼치던 그들.
월급을 거의 다 보내고도 웃던 얼굴들. 그래, 이제 알겠어.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그들의 땀이 씨앗이었군. 이제 열매를 맺은 거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첨단 기술로 가득한 거리.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게 정말 그 나라인가? 망산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충격적이었죠. 최첨단 자동화 라인, 정밀 로봇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복잡한 데이터. 독일 것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더 앞서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또렷한 영어였죠. 저희 시스템은 기존 독일 방식을 분석한 후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개발했습니다. 추적 속도가 30% 빨라졌고 오차율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죠. 저는 그 젊은이의 눈을 봤습니다. 순간 전율이 흘렀죠. 그 눈빛, 어디선가 본 적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수였습니다. 광산에서 동료를 구하던 그 청년의 눈빛과 똑같았죠. 결의, 책임, 그리고 조국을 향한 헌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표적이 나타났고 시스템이 즉시 추적했죠. 정확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광산의 땀방울이 기술로 환생했다. 그들의 광산은 이제 하늘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혹시 루루 탄광에서 일하셨나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그가 미소 지었죠. 제 아버지가 거기 계셨습니다. 박사님 이름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누구신가? 물었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첫 해 훈련 중 동료를 구한 적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김동수. 그 청년이 자네 아버지인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을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죠. 자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네.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도 아버지에게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과 꿈이었습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광산 속 검은 땀방울이 기술의 별로 변했다. 나는 그 변화를 눈으로 본 마지막 세대다. 이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나라가 이제 저의 스승이 되었죠.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변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목격한 뒤였죠. 하지만 독일 기술계는 달랐습니다. 1980년대 중반 동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크라우스, 한국이 뭐 대단한가? 그저 조립공장 수준이야. 한 동료가 말했죠. 다른 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기술 베낀 거잖아. 모방은 창조가 아니야.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왜일까요? 저 자신도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뉴스가 그들의 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국조선소 화재, 공장 폭발, 안전사고. 독일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역시 개발도상국은 안전이 문제야. 너무 빨리 달리려다 넘어지는 거지.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그들의 꿈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저녁마다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관련 소식을 찾았죠.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파업, 정치 혼란, 경제 위기.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무리한 건가? 천천히 갔어야 했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었죠. 열악한 조건 속의 품질 혁신. 저자는 한국 엔지니어였습니다.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설비로 어떻게 품질을 높였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죠.
데이터가 정확했고 분석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멈추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의지로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광산의 냄새가 났습니다. 탄가루, 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눈빛. 30년 전 그 청년들이 했던 말 같았습니다. 우리에겐 의지가 있습니다. 논문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그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사고가 나도 비웃음을 받아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45도 갱도에서도 98% 출근율을 지켰던 것처럼. 몇 주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크라우스 박사, 한국기술 자문 출장 준비해주세요. 저는 망설였죠. 제가 꼭 가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네. 박사님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과거 현장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죠. 광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까? 낡은 흑백 사진 속 청년들. 김동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동료를 구하고 떨리던 그 눈빛.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가야겠어.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무너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서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 동료가 물었습니다. 크라우스, 한국 가서 뭘 가르칠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죠.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배우러 가는 거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하늘을 봤죠. 구름 위로 새벽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이군. 이번엔 제대로 보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광산에서 버텼던 그들이 이 정도로 쓰러질 리 없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스승을 만나러 가는 여행이 될지도 모르겠군.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963년 김포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죠. 거대한 유리 건물, 깨끗한 복도,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그 나라인가? 저는 멈춰 섰습니다. 30년 전 낡은 비행기에서 내렸던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에 말문이 막혔죠.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서울 처음이세요? 많이 변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많이. 거리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빠른 걸음, 활기찬 표정,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60년대 독일이 떠올랐습니다. 전쟁 후 재건하던 그 시절의 에너지. 그들의 에너지가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어. 중얼거렸죠. 다음 날 방산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죠. 현대적인 건물, 철저한 보안, 최신 설비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섰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죠. 거대한 자동화 라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밀 로봇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독일 연구소보다 깨끗했고 더 체계적이었죠. 이게 한국 기술인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독일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크라우스, 이거 예상 밖인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압도당한 채 서 있었죠.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작업복에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죠. 안녕하십니까, 크라우스 박사님. 제가 오늘 설명을 맡은 김준호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시설이 인상적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준호가 미소 지었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라인은 미사일 유도 시스템 부품을 생산합니다. 오차율은 0.001mm 이하죠.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숫자들이 완벽했습니다.
독일 기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독일 시스템을 참고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죠. 김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독일 방식의 한계를 발견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 정교한 설계도. 이건 독자 기술이군요. 중얼거렸죠. 김준호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는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을 봤습니다. 번쩍이는 자신감, 흔들리지 않는 확신. 어디선가 본 눈빛이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수였습니다. 광산에서 동료를 구하던 그 청년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김엔지니어. 제가 물었죠. 혹시 가족 중에 독일에서 일하신 분 계십니까?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루르탄광에 계셨습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김동수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죠. 세상이 한 바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김동수 씨의 아들이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박사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을 조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그게 광부들의 사명이라고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그래서 자네가 이 일을?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땀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됐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화면에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즉각 추적했죠.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정확도는 완벽했고요. 독일 대표단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연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김준호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독일 시스템보다 추적 속도가 30% 빠릅니다. 오차율은 절반입니다.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죠.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세대의 의지다. 광산의 땀방울이 기술로 환생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김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네. 그저 감동했을 뿐이야. 감동이요? 그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자네 아버지 세대가 캔 건 석탄이 아니었어. 미래였네. 그 미래가 지금 자네 손에 있어. 김준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아버지 세대가 박사님께 배웠습니다. 이젠 저희가 세계에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했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 그들의 광산은 이제 하늘이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실전 테스트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단 전체가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어제 시연을 본 후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제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크라우스, 어제 건 준비된 시연이잖아. 오늘 실전에서 어떨지 지켜봐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다만 김준호와 그의 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회의실 앞쪽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한국 측 팀장이 말했죠. 오늘은 실시간 추적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표적을 발사할 겁니다. 독일 대표단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레이더 화면이 떴죠. 김준호가 시스템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표적 발사. 통제실에서 신호가 왔죠. 화면에 작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추적선이 표적을 따라갔죠. 정확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시스템 전원이 나간 거였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야, 고장난 거야? 한 독일 엔지니어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역시 실전은 다르군. 저는 김준호를 봤습니다. 당황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침착했습니다. 즉시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소통하고 있었죠. 한 팀원이 수동 시스템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이는 백업 전원을 확인했죠. 김준호는 키보드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이었습니다. 2분이면 복구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 측 대표가 코웃음 쳤습니다. 2분? 실전에서 2분은 영원이야. 다른 동료들도 수군거렸죠. 역시 한계가 있어. 예상대로야. 저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죠. 1분이 지났습니다. 김준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죠. 팀원들도 각자 위치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훈련된 군인들 같았습니다. 말없는 호흡, 완벽한 팀워크. 복구 완료.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1분 50초였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죠. 표적은 여전히 화면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즉시 다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끊김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김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땀을 닦으며 독일 대표단을 봤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이 흐려지더니 다른 얼굴이 보였죠. 김동수였습니다. 광산에서 무너진 기둥 아래 깔린 동료를 일으키던 그 청년. 겁에 질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눈빛. 같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똑같아. 그 눈빛이. 옆 동료가 물었습니다. 뭐가 같다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눈물이 차올랐으니까요. 테스트가 계속됐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모든 표적을 정확히 추적했습니다. 오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말이 없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한국 팀장이 물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정적이 흘렀죠. 그때 한 독일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그 대응, 훈련한 겁니까? 김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준비합니다. 완벽한 환경은 없으니까요. 그가 잠시 멈추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일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자네 팀은 정말 훌륭했네. 김준호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저희 아버지 세대를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이 저희에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르친 건 기술이었네. 하지만 자네들이 가진 건 그 이상이야. 정신이야. 그건 기술로 배울 수 없는 거란 말이야. 회의실을 나와 복도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하늘이 맑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크라우스, 괜찮나? 괜찮아. 그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 저는 가슴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고 설비는 살 수 있네. 하지만 저들이 가진 건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 그게 진짜 힘이란 말이야. 30년 전 광산에서 본 그 정신이 지금 이 첨단 연구소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나는 오늘 기적을 봤다. 2년이 흘러 2022년 베를린 국제기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독일 자문단으로 참석했고 한국이 주요 발표자로 초청되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에 김준호가 올랐습니다. 그는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연구원 김준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기존 시스템 오차율 0.5%, 저희 시스템은 0.1%입니다. 회의장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30분 동안 완벽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질문에 김준호는 하나하나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문구가 떴습니다. 광부에서 대가로. 60년의 여정이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전체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일어나 손뼉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휴식 시간에 김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발표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완벽했네. 자네 아버지가 봤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김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광산에서 동료를 구하던 그때 자네 아버지 눈빛이 오늘 자네와 똑같았네. 포럼이 끝난 후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평가할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60년 전 제가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지만 오늘은 그들이 세계의 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기술, 세계를 놀라게 하다.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60년 전 이 도시에 도착했던 133명의 청년들을 떠올렸습니다. 자네들이 해냈어. 광산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걸 내가 봤어.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늘 역사의 역전을 목격했다. 스승이 제자에게 배우는 날. 한국은 단지 부흥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의 미래다. 2023년 저는 70세가 되어 은퇴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다. 매일 아침 기억을 되살리며 글을 썼습니다. 1963년 겨울 쾰른 공항, 지하 1000m의 뜨거운 공기, 새벽까지 독일어를 공부하던 청년들. 한 달 후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꼭 출간해야 합니다. 그해 가을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은퇴 기념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100여 명의 젊은 공학도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1963년 광산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 광부들입니다. 60년 전 독일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자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작았고 가난했지만 의지가 있었고 조국을 향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김준호의 발표 모습을 띄웠습니다. 저 광부의 아들입니다. 60년 전 아버지는 지하에서 석탄을 캤고 오늘 아들은 세계 무대에서 미래를 만듭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5도 갱도에서도 버텼고 월급의 80%를 조국에 보내고도 웃었습니다. 그게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박사님은 그들에게 뭘 배우셨습니까?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겸손을 배웠습니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환경보다 강하다는 희망, 의지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계입니다.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일하셨어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할아버지는 영웅이야. 잊지 말게.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광산 사진 속 청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네들이 세상을 바꿨어. 자네들의 땀이 기적을 만들었어. 회고록 마지막 장을 열고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리처드 크라우스, 독일인이다. 하지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기술자의 혼은 한국에 남았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줬다. 기술은 쇠로 만들어지지만 진보는 인간의 혼으로 만들어진다고.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얼룩이 졌습니다. 이건 눈물로 써야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준호였습니다. 박사님, 책 나왔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 자네 나라 사람들이 읽어야 해.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하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를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영웅입니다. 맞아, 영웅들이지. 그리고 자네들도 그래.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자네들을 만난 건 축복이었어. 교만한 기술자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자네들, 정말 고맙네. 그날 밤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광산이 보였는데 어둡지 않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탄가루가 아니라 별빛을 온몸에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감동 사연을 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